데카르트 2편 다시 돌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의심하다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을 찾아냈는지 이야기했죠. 의심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단단한 진리를 찾아낸 그 이야기, 마음에 남아있으신가요? 혹시 그 이후로 잠깐이라도 스스로에게 그 말을 되뇌어 보셨나요? 나는 지금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조금 달라진 느낌이 있으셨다면 그게 바로 철학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데카르트의 마음,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철학 교과서 안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힘들어지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가깝게 다가오실 거예요. 잠깐,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가 무겁진 않으신가요? 어딘가 뻐근하거나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느낌은요? 아니면 오늘따라 몸이 가볍고 마음도 밝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몸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는 늘 함께 움직입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가슴이 무거워지고 그리움이 쌓이면 어딘가 저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기쁠 땐 몸이 가벼워지고 외로울 땐 어깨가 처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면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또 몸을 긴장시키는 악순환이 생겨요. 슬픔이 깊을 때 밥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자꾸 아프기도 하죠. 마음의 일인데 왜 몸이 함께 반응하는 걸까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왜 마음도 어두워질까요? 이건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깊이 씨름해 온 질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마음과 몸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이 문제에 아주 독창적이고 대담한 대답을 내놓았어요. 그 대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을 새로운 방식으로 열어준 덕분에 오늘의 의학과 심리학이 탄생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는 것, 즉 마음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정신이라고도 부르고 라틴어로는 레스 코기탄스, 즉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무게도 없어요. 크기도 없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습니다.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 기억하는 것,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것, 먼 곳을 그리워하는 것, 감사함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이에요. 다른 하나는 공간을 차지하는 것, 즉 몸과 물질입니다. 라틴어로는 레스 엑스텐사, 뻗어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공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몸도 세상의 돌멩이도 나무도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고 공간을 차지해요. 데카르트는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불러요.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종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꽤 직관적이죠. 우리도 막연하게 마음과 몸이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내 몸은 무겁고 늙어가지만 마음은 아직 20살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의 나이와 마음의 나이가 다르다는 느낌, 그게 틀린 느낌이 아니에요.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마음과 몸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무언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까요? 마음이 슬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처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죠? 데카르트 자신도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몸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뇌 한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기관인 송과선이라고요. 솔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솔방울샘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은 기관이 마음과 몸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송과선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데카르트의 생각은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그 진지함으로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어요. 데카르트도 이 부분에서 완전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느꼈어요. 마음과 몸이 다른 존재라고 했는데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것이 데카르트 이후 수백 년간 철학자들이 씨름한 이른바 심신 문제예요. 말브랑슈,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만큼 깊은 문제예요. 현대 과학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뇌과학과 심리신경면역학은 마음과 몸이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뇌와 몸은 신경계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상태가 곧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게 혈압을 올리고 소화를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오래 지속되면 실제로 몸이 아파지죠. 심장질환과 당뇨, 심지어 특정 실연의 발생에도 만성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몸을 조금 움직이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기지개를 켜면 왠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면 실제로 뇌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서도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슬플 때 우는 것도, 기쁠 때 웃음이 나오는 것도, 무서울 때 온몸이 굳는 것도,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소름이 돋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따뜻해지는 것도 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데카르트가 완벽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을 철학의 중심에 세워놓은 덕분에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의 관계를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 있거든요. 바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무릎이 시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체력이 예전만 못하고 기억이 가끔 깜빡이기도 하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걸 느끼세요. 내가 이젠 늙었구나. 앞으로 더 나빠지겠지. 나는 이제 쓸모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몸의 불편함이 곧 나 자신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데카르트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이상의 존재라고. 몸이 흔들려도 마음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나라고요. 몸의 상태가 나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깊은 것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고 감사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오히려 몸이 느려지면서 더 잘 보이게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빠르게 지나쳤던 것들이 천천히 걷다 보니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요. 바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놀라운 측면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카르트가 말한 마음과 몸의 구별이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나는 내 몸이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온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틀렸다는 비판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몸과 마음을 따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덕분에 의학은 몸을 더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고, 심리학은 마음의 세계를 더 섬세하게 탐구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료, 기술과 심리 치료의 뿌리 중 하나가 바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완벽하지 않은 생각도 진지하게 품었다면 가치 있어요. 틀릴 수 있는 생각도 용기 내어 꺼냈다면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있으시죠? 그 질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품고 사세요. 데카르트처럼요.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안고 산다는 것, 그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 질문들이 더 깊어진다면 그건 퇴보가 아니라 성숙이에요. 오늘은 데카르트의 마음, 심신이원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다른 존재이지만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탐구한 데카르트의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도 생각하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도요. 다음 시간에는 데카르트의 좌표 천장에 붙은 파리 한 마리에서 시작된 수학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데카르트가 수학에서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 시작이 아주 엉뚱하고 귀여운 순간에서 비롯됐어요.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셨던 분들도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수학이 달리 보이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이 공간에 따뜻한 분들을 더 데려와 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갑자기 연락이 닿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릴 때 자주 가던 동네를 오랜만에 찾아갔을 때 그 냄새 하나에 수십 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요. 이런 경험들도 모두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냄새가 기억을 불러오고, 그 기억이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이 몸을 움직여요. 눈물이 나거나 가슴이 뻐근해지거나 입가에 미소가 번지거나요. 데카르트가 마음과 몸을 구별했지만 그 구별이 오히려 이 연결의 신비로움을 더 잘 드러내줘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도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서로 달라도 서로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마음과 몸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과도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깊은 곳에서는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연결을 믿는 것. 몸과 마음처럼, 나와 당신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만남이 우리를 살아있게 해준다는 것. 데카르트 철학의 또 다른 측면도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몸을 아주 정밀하게 연구한 사람이기도 해요. 데카르트는 인체를 일종의 정교한 기계로 보았습니다. 심장이 펌프처럼 피를 보내고, 근육이 기계처럼 움직이고, 신경이 줄처럼 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관점이었어요. 몸을 기계처럼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대 의학의 출발점이 됐거든요. 덕분에 의사들은 몸을 더 객관적으로, 더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해부학이 발전하고 수술 기법이 나아지고 약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액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정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먼 뿌리 중 하나가 바로 데카르트가 몸을 기계처럼 분석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물론 몸이 단순한 기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이 없는 기계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지만 몸의 작동 원리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의학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부정할 수 없어요.
데카르트의 철학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게요. 데카르트 이후의 철학자들이 심신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오히려 데카르트의 위대함이 더 잘 보여요. 데카르트 이후 스피노자는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했어요. 같은 실체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거예요. 라이프니츠는 마음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신이 미리 맞춰놓은 시계처럼 각자 돌아간다고 했어요. 휴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인상들의 다발일 뿐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데카르트의 문제의식 하나가 100년 넘게 철학자들의 논쟁을 이끌었어요. 철학자들이 서로 반박하고 새로운 답을 내놓고 또 그 답이 반박받는 이 과정이 철학의 발전이에요. 데카르트가 틀린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나온 거예요. 완벽한 답을 내놓았다면 오히려 철학이 거기서 멈췄을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처음에 내린 결론이 틀렸다고 해서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그 틀린 결론이 더 나은 답으로 가는 발판이 돼요. 데카르트가 그걸 보여줬어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가끔 감정을 약함의 표시로 봐요. 어른은 울면 안 된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면 나약해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슬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기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그것을 돌봐야 해요.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마음은 몸과 다른 존재이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요. 그 연결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는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 모두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마음이 힘들 때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세요. 몸이 힘들 때는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돌봐주세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할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한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그게 데카르트가 심신이원론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에요. 사랑합니다.